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효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남시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가 이런 가을날에 멋지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함께 교육할 텐데요. 자,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짝반짝. 좋습니다. 역시. 자, 우리가 오늘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살아가며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 교육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부터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21세기 AI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은 뱃속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스마트폰과 우리의 PC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장비를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에 기반한 과거에는 없었던 매체로 태교를 했던, 그래서 전자파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조우 대상이었던 바로 그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죠. 또 훨씬 더 도구도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장했던 세상은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영역,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될 영역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인류이다. 그렇다면 이 다른 인류와 우리는 어떻게 서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서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새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건 과거 우리가 갖지 못했던 기술의 진보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세상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실시간 혹은 녹화된 내용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코시국,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이 코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나지 못하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빛과 눈빛을 맞대지 못하는 것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이 인간에게 제공한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갇혀있으나 갇혀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몸이 묶여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신은 막아낼 수 없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섭리가 아닌가, 신이 준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아직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너무 여행 가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아직은 묶여있는 상태고 갇혀있는 상태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우리도 신이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을 한번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내 생각을 뚫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본다면 그럼 어디 가실래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은데 한번 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디? 유럽. 막 올라와요, 지금. 그쵸.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 저한테, 그럼 이효성 교수님은 도대체 코시국이 끝나고 나면 어딜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는 이탈리아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탈리아는 물론 제 첫사랑이 아직 거기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라는 곳이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볼수록 이 아름다움이 여러 면모로 마치 여러 개의 각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자, 어차피 제가 추천하는 곳이 이탈리아니 같이 한번 상상의 여행을 떠나 볼까요? 자, 어차피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여행이니까 우회할 게 뭐 있습니까? 직항 탑시다. 오케이. 또 이왕 가는 거 우리가 늘 이코노미 탔잖아요. 뭘 탈까? 1등석 한번 탑시다. 퍼스트 클래스 딱 타고 여유 있게 서비스 딱 받아가면서 달려갑니다. 내리는 곳은 로마이고요. 로마에서 우리는 경기장도 보게 될 거고, 그 글래디에이터란 영화에 나왔던 그 검투사를 상상하면서 그 문을 나서서 빠짐없이 가는 곳이 역시 바티칸 시티입니다. 바티칸 시국 이렇게도 부르죠. 일개 정해진 하나의 나라고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고
교황이 통치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원래 국민이 996명이었는데 그중에 코로나 시국 맞아가지고 지금 꽤 많은 인원이 또 사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그 바티칸 시티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도서관을 지나고 박물관을 지납니다. 박물관을 지나고 나서 작은 정원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 정원을 통과하면서 앞을 딱 보면 거대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이 바로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말 그대로 시스티나라는 사람이 돈을 냈고요. 그 돈으로 그 성당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성당 안으로 딱 들어가요. 복도가 꽤 긴 편이고 양쪽으로 수많은 작품들, 조각도 그리고 여러 그림들도 벽면을 꽉 채우고 있고요. 그 복도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정면에 큰 문이 하나가 딱 보이게 되는데 그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성전 안을 보면 그 천장이 완전히 그림으로 꽉 차 있는데 그 그림을 일명 우리가 프레스코화라고 부릅니다. 프레스코화라는 게 뭐냐면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에다 염료를 입혀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인데 천장을 완전히 압도하도록 그려져 있는 그 천장화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이고요.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유명한 화가들은 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통은 대부분 한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선생님이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많았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 대성전에 있는 천장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한 98% 이상을 그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인 거죠. 그만큼 신념을 가지고 그린 건데 그 천지창조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당에 있는 성서화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그중에서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은 아마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분 있고 또 거기 반대편에 헐벗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세련된 몸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존재로 보이는 그 남자가 있는데 이 두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라로 보이는 이 존재 뒤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둥글 이렇게 천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라색도 있고 약간 천으로 되어 있는 뭐 초록색도 있고 그런데 이게 뇌의 모양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역시 신은 지혜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고요. 이게 쭉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꽤 뻗쳐 있는 반면에 아담의 손가락은 약간 굽어 있고요. 하나님의 다리가 꽤 뻗어 있는 반면에 아담의 다리는 마치 신생아가 그 자기의 다리를 채 뻗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역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만큼은 되지 못한 그런 미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존재의 손가락이 지금 닿아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그쵸. 떨어졌어요. 잘 보셨어요. 잘 보셨습니다. 이 두 존재의 손가락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진 정도가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 남성이 이 시스티나 성당 대성전에 이렇게 서서 천장을 딱 바라봤을 때 2.8cm 정도 됐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야 되겠죠. 두 존재가 새로 이렇게 만날 때는 이렇게 닿는 것, 그게 원래 접촉이라는 게 존재 간의 조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미켈란젤로는 이 손가락을 떼어놨을까? 이 장면 굉장히 유사한 장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E.T. 아세요? E.T. E.T. 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E.T. 안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근데 이 E.T.가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포스터 되게 인상적이었죠? 큰 달 앞에 E.T.를 자전거에 실은 아이들이 그 하늘을 탁 날아가며 자전거로 이렇게 다름질하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장면 플러스
제가 사실 더 좋아하고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뭐냐면 이티하고 소년이 만나요. 소년이 만났는데 그 몇 번의 만남을 갖다가 이 소년이 손가락을 탁 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나요. 그랬더니 이티가 채 하지 못하는 그 말 우물우물하면서 손가락을 들이대라 이런 신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손가락을 딱 갖다 대요. 그렇게 딱 만나자마자 접촉이 생기자 여기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확 일어나면서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죠.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의도했던 것은 낯선 두 존재의 조우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발생한다라는 걸 그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낯선 두 존재의 조우 사이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딱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미켈란젤로는 굳이 이 손가락을 떼어놓았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티를 보지 못한 거죠.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자 보통 성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화학적인 견해가 있던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제가 해석하건대는 미켈란젤로가 이 두 존재의 손가락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놓은 데에는 아마도 이 공간을 뭘로 봤을 것인가? 해석의 공간일 것이다. 이걸 창조의 공간일 것이다. 가능성의 공간일 것이다. 제2의 빅뱅, 제3의 빅뱅으로 신이 허락한 공간일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둘 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제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신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사이에 간격을 두고 가능성의 공간을 두었다면 그 다음 인간은 자신의 자손을 낳게 되고 그 자손과 또 하나의 손가락 사이에 공간을 갖게 될 텐데 그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나와 닮은 존재이나 아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어떤 해석으로 어떤 가능성으로 어떤 창조로 어떤 제2의 빅뱅 어떤 제3의 빅뱅으로 이 공간을 채워갈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독일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 이름 막 나온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썼던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독일어로는 Ich und du. 독일어도 한다. Ich und du. I and you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나와 당신.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조우하여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관계가 있는 반면 다루면서 무의미한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관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의미 없는 관계마저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는 책이 이제 그 책이에요. 우리는 내 아이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관계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린 이런 사이야. 우린 저런 사이야. 이런 얘기하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사이일 겁니다. 그 사이라는 거 우리가 둘 간에 접촉할 때의 거리를 보통 생각합니다만 그 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밥 먹는 사이야. 우리는 서로 발 씻어주는 사이야. 우리는 서로 윙크하고 이렇게 부대끼는 사이야. 서로 욕해도 괜찮은 사이야. 이런 얘기하죠.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 이걸 우리가 사이라고 할 텐데 그 사이를 해석의 이야기로, 가능성의 이야기로, 발달의 이야기로, 관계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채워가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특별히 21세기 일명 4차 산업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아주 다른 면과 20세기에 태어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어느 방식으로 만나야 그 손가락 사이에 제2의 빅뱅, 제3의 빅뱅의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 아마 M세대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M세대라고 한다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세대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흔히 G세대라고 부르는데 M세대가 1985년 정도부터 해서 1996년 정도 생까지를 우리가 M세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G세대라고 한다면 1997년부터 2009년 정도까지 출생자들을 우리가 G세대라고 해서 세기 말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냐?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X, Y, G. 우리가 보통 한국전 끝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그때 이제 태어난 세대들을 전쟁 후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서 B세대라고 불러요. 그냥 앞글자를 따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대가 69년까지 이어지다가 1970년부터 1985년 정도까지를 X세대들이 다 태어나게 됩니다. 이 X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알 수 없다 수학의 미지수 X를 써서 X세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세대가 지금의 G세대의 부모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M세대 부모님들이고요. 여러분보다 후배로 태어나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그 G세대의 부모가 바로 X세대입니다. 곧 X세대가 G세대를 낳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낳은 M세대가 있는 건데 그 M세대인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들은 알파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육아종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M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G세대 끝이나 혹은 G세대 앞부분이나 X세대 끝부분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G세대 끝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혹은 알파세대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2세 정도까지 해당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다 알파세대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육아종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M세대 부모들의 알파세대 자녀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특별해요. 알파세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류사에 둘도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놀라운 세대입니다. 왜냐? M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X세대예요. 더 된 것 같다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X세대인데 요 X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X세대나 B세대들, 특별히 X세대들은 뭐 삐삐도 썼고요. 우리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X세대 이야기들인데 X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매체 경험을 한번 보시면 다 반도체를 밖에서 봤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다 밖에 있어가지고 이 반도체가 이런 게 있구나. 삐삐, 시티폰 뭐 이런 처음 난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구나. 플라피 디스켓 이런 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M세대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모두가 다 독방을 써본 첫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풍요의 즙을 짜서 그걸 아주 풍성하게 먹은 그 세대가 거봉을 먹어본 첫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세대가 독방을 가장 많이 가진 첫 세대예요. 보통 아이가 하나 둘밖에 없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M세대와 G세대에 거쳐서 뭐가 나오는가? M세대에는 독방이, G세대에는 스마트폰이 각자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MZ세대가 하나의 문화 덩어리를 이루면서 그건 마치 USB를 사용한 첫 세대라서 이 USB를 머릿속에 뺐다 꽂았다는 것처럼 인터넷 세계 속에 확 들어와 본 첫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게 M세대가 독방에서 G세대가 스마트폰 속에서 들어간다면 그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들은 그 독방에 들어가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다시 자기만의 컨텐츠 속에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그게 세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확증 편향이라는 걸 아주 뱃속에서부터 경험한 아이들이라 알고리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거 하나 봤어. 근데 내가 그 뒤로 봤더니 내가 찾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줄레줄레 막 따라 올라오는데 그 컨텐츠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우리한테 이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하나의 방향을 잡힌 정보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른 컨텐츠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이 알파 세대는 이렇게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고요. 컨텐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알고리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편향이 되게 강한 세대예요. 그러니 M세대, G세대, 알파세대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만 M세대와 알파세대 사이는 굉장히 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비교한다면 우리 사이에 어떤 면이 차이점이고 어떤 면이 공통점인 걸 알아서 이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공간을 채울 첫 번째 관문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자, 한번 볼까요? 자, MZ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뭘까요? 아, 따라 읽어보죠. 디지털 네이티브. 한 번 더. 자, 디지털 네이티브. 너무 걸렸나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원래 M세대에 처음 쓴 게 아니에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원래 X세대에게 먼저 썼거든요. 그때 플라피 디스켓 나오고, 그때 삐삐 나오고, 시티폰 나오고 막 이러면서 디지털을 처음 썼던, 그때는 막 옛날에 유머로 디지털을 왜, 돼지털 막 그랬었어요. 아유, 지금은 웃기지도 않아.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가 X세대를 향해서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진짜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기엔 M세대가 맞습니다. 실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이 일상 속에 들어오고 SNS를 사용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하고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 세대가 디지털을 통해서 삶을 구가하는 첫 번째 원주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디지털을 사용하는 바로 그 세대 M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 시냅스, 그중에서도 새로운 문화 시냅스인데 문화 시냅스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뉴런 아시죠? 뉴런. 이야, 뉴런 어렵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뉴런 없다고요? 아, 이거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고 이 뇌의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뉴런인 게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많아요. 몇 조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이 뉴런의 각각의 하나의 끝이 이렇게 약간 개뼈다구 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개뼈다구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쪽이 다른 뉴런도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붙었냐? 떨어져 있어요. 마치 뭐처럼? 손가락 사이의 공간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전기 자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관계하고 교류하고 이런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노래하는 거 뭐 다.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뉴런의 시냅스가 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특정한 시냅스 양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하고 그러니 각 세대의 시냅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X세대는 X세대 문화가 있고 M세대는 M세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내용 중에 이제 할메니얼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재미있게 나눌 거고요. 아, 우리만의 문화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뭐가 있어요? 신조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조어. 신조어 중에 여러분들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신조어 뭔지 아십니까? 썸이에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출신. 왜 탈락한지 아시겠죠? 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덥석 집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실패가 두렵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성취를 향해서 쫙 올라갔던 세대라면 M세대는 풍요 속에서 첫 번째 출생을 했던 모두가 다 산부인과에서 나왔던 첫 세대예요. 참 흥미롭죠? M세대가 얼마나 새로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M세대, G세대, 알파세대는 다 지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그냥 덥석 안 집어. 혹시 실패할까 봐 간을 보는 거예요. 관계의 간을 뭐라 그래? 썸이라 그러잖아요. 관계의 간. 표현도 잘해. 자,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곧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바로 나의 이야기일 텐데 그럼 M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 노출, 솔직함 대단합니다.
자기 노출이라는 건 자기의 의견을 과감하게 내려놓죠. 여러분 제시란 배우 아시잖아요. 제시란 배우가 제가 MBC 그 기분 좋은 날 그 녹화하느라고 그 MBC 건물 3층에 딱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약간 비현실적인 여성이 하나 오는데 여성이 분명하고 사람인 건 맞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전 깜짝 놀랐어요. 눈 이만해, 입 이만해, 막 몸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딱 서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알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번호 한번 주세요. 연락할 거예요. 연락 없어요. 연락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때 처음 보고 이분이 제시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분을 좀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과감, 솔직, 대담, 자신감, 자기 노출. 와, 대단해요. M세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M세대의 특징은 또 뭐예요? 공감대? 어머, 우린 다 공감대 형성했어.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쇼핑 많이 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댓글을 달아.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거기에서 실패 없이 물건을 선택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선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물건을 사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사람들의 세를 모아요.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그쵸?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 혹은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이런 아주 과감하고도 자기의 취향이 선명한 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모바일 심장.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예요? SNS 아니야. 우리가 독방에 들어갔다는 것, 이 개인 각방에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M세대부터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독방의 세대가 시작되면서 풍요는 증가했는데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적인 아픔과 취약성은 커졌는가? 이런 혼자 외동으로 크고 많아야 둘밖에 없고 이런 시대에 또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스마트폰 속에서 다시금 컨텐츠 속에 들어가. 이렇다 보니 고독 속에 고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그거 아시죠? 원숭이 새끼에게 두 개의 엄마를 낳아서 하나 로버트 엄마, 곧 깡통 엄마, 철사 엄마라고 부르는 온도가 없는 그렇게 차가운 그 모양으로 엄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젖병을 놔두고 옆에는 헝겊으로된 엄마를 낳았어. 그랬더니 이 꼬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먹이는 그 철사 엄마한테 가서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이 헝겊 엄마한테 와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약간 헝겊 엄마 이렇게 앙 무른 듯한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계를 서로 간에 촉진할 때 하는 원숭이들의 전형적인 양태인데 그 양태를 보이더라는 거죠. 다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 고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탈출구로 SNS인 겁니다. 그래서 M세대들이 본격적으로 SNS에 엄청나게 뛰어들면서 여러분 인스타 하세요? 페이스북 하세요? 또 카카오톡 하세요? 또 밴드 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또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SNS는 지금 생활 속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취약해진 내 개인적 관계를 거기서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친구는 어떻게 한 번에 수락만 하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고 이런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흐릿해지면 바로 휘발돼 버리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프렌드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프렌드라는 건 프렌드라는 친구라는 개념에다가 누구라도 친구가 돼. 그래서 금방 친구가 많아지지만 동시에 휘발성도 높아서 고독감은 더 심화되는 마치 마른 바닥에 물 잠깐 뿌린 것 같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지만 그 자리뿐인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서적인 고독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취력, 행동력 쩔어요. 행동력. 결정하면 합니다. 결정할 때까지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흔히 말하는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 결정장애라는 말도 이때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결정만 되면 고! 바로 가는 겁니다. 이런 선취력이 있다는 건 M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용기이자 또 굉장한 대담함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세대와 G세대의 이야기, 그 문화가 딱 끝나고 나면 알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우리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저는 이 꼬마가 휴대폰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Look at me, 나를 봐 라고 보여주는 것 같죠. 이게
전형적인 알파 세대의 핵심적인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알파 세대의 핵심적인 사진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다 뭐냐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관계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호흡하고 이걸 통해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인류인 거예요. 다른 인류. 자, 그렇다 보니 일단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하고 나눠볼게요. 첫째, X, Y, Z 세대가 끝나 곧 알파벳을 모두 다 소진시키고 다시 시작한 바로 그 세대, 첫 세대. 그게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스어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델타 바이러스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 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알파벳이고 뭐 뮤 이거 다 그리스예요. 또 알파, 오메가 이거 다 그리스어거든요. 오, 우리가 글로벌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알파벳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리스어 알파, 베타 요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요 연령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한 12세까지 굉장히 폭넓게 벌어지는데 이제 한 12세, 13세 넘어간 아이들부터는 베타 세대라고 또 부릅니다. 지금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베타 세대가 다시 이제 출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하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코로나 세대입니다. 얘네들은 오롯이 코로나 세대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 해보고 동시에 친구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 첫 세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요 시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외부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능력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력도 얻게 되고 대리 경험을 통해서 다른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아주 기본 시기인데 이 시기를 갖지 못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로돼. 나만 조금 뭐하면 그런데 다 그러면 좀 덜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건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부터 뭘 해야 되는가? 노래를 잃어버린 아이들, 또래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4차 산업시대 IT를 중심으로 그 심장이 뛰고 그렇게 처음부터 성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과 무엇으로 함께 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냐? 이제 티칭의 시대가 끝나고 대신 코칭의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건 더 나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다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위에서 아래로 물 흘려내려 보내듯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반면 코칭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이미 잠재력이 있고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더 괜찮은 삶을 살게 할까라는 걸 전제로 삼는 게 코칭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상담하고 코칭을 비교를 하자면 상담은 이런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이 방점이 있다면 물론 상담이 코칭을 다 포괄하지만 코칭은 문제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더 개발하는 데 방점을 두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가능성의 아이들이고 미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무한히 펼쳐나가는 우주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빅뱅을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티칭의 역할이 옛날엔 전부였다면 이제 코칭의 역할로 가야 되고 교사들의 역할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없던 시절에나 선생님이 그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의미가 없느냐? 절대 아니죠. 특별히 최근 코로나 시국, 일면 줄여서 코시국에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도록 굉장히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 집에서 막상 다 하지 못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훈육의 주제 이런 주제들을 선생님이 공동생활 속에서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최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몇 안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기관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집에 그냥 머물러도 세계를 여행하는 아이들이고 동시에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첫 세대예요.
참 흥미롭죠? 그러면서 재택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엄마는 집에 있던 그 세대를 지나서 아버지 일하러 나가고 엄마도 일하러 나갔는데 할머니가 나를 봐주는 M세대를 지나서 이제 아버지도 일 나가고 어머니도 일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재택하고 엄마도 재택하면서 나도 재택으로 공부를 하는 첫 세대라고요. 그러면서 관계의 특징이 과거 20세기 이전, 20세기를 포함한 시대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 부모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 애는 환장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에 이 아이들은 또 또래만의 문화 시냅스를 형성한다는 거죠. M세대가 M세대만의 문화 시냅스를 형성해요. G세대는 G세대만의 문화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알파세대는 동일하게 또래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체계를 형성해서 그들만의 기억, 세대의 기억을 가질 게 분명합니다. 아직 그게 뭘지는 알지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보세요. 요새 애들 왜 이렇게 예뻐요? 안 예쁜 거는 내 자식 하나야. 다른 애들이 왜 이렇게 잘생기고 왜 이렇게 예뻐? 아우, 심지어 요새 애들 키도 커요. 아우, 180, 여자애들도 막 170 막 넘어요. 우리 집 나란히, 엄마, 아빠, 동생 다들 나란히. 이건데, 작다고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작으면 먹이기도 하고요. 운동시키고 막 키우기도 하고. 날 때부터 애들은 또 이렇게 길더라고요. 희한하게. 그죠? 재능도 충만합니다. 엄마들의 교육력이 높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여러 교육들을 아주 다채롭게 시켜요. 종합예술이네요. 피아노, 나나나나. 온 국민이 조성진이야.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얼마 있으면 어떤 애들이 운동할래요? 모두가 김연아야. 조금 지나잖아요. 모두가 박태환이야. 또 모두가 지나고 나면 또 누구야? 아무나 한번 대봐요. 다 그 사람이야.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재능도 너무 충만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애들 눈치 장난 아닙니다. 눈치라는 건 꼭 구박받고 자란 애들만 눈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뭘 잘하나? 누가 나보다 뭘 좀 못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고민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아요. 이렇게 모두가 잘하는 세상 속에 인정 욕구가 큰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M세대가 그랬듯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알파세대의 고민도 여전하다. 더 나아가서 힘이 좋습니다. 태어나서 한 이틀 지나면 가방만 매면 학교 가요. 애들이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업고 다니려고 그러면 저도 제 조카 한번 업어봤는데, 조카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제 조카의 애를. 없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릎이 막 삐끗삐끗하고 약간 늦둥이 혹은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애들 쫓아다니지도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영양이나 지능이나 특별히 여러분 플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지능이 18점씩 올라간다. 이런 플린 효과가 있는데 요새 아이들 똑똑하기도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정보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세상 속에 M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세대라는 건 확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성이 가임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시기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르몬이 반응하는 자녀들의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기능해야 되는 그 시기,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는가? 부모기라고 불러요. 부모기는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0세부터 보통은 20세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부모기라고 이렇게 부를 텐데 물론 아이들이 더 커도 부모 역할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우리가 부모기로 한다면 이 부모기에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가가 아이들의 평생의 성격이라든지 결정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자기의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M세대 엄마 아버지들과 알파세대 아이들 사이에 접점이자 동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책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거 제 책 아니고요. 제 책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사만 쓴 책인데 제가 뭐 이거 여러분 보신다고 저한테 무슨 플러스가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부모 교육 영역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민주적 부모 교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민주적 부모 교육의 아버지 이걸 창안해낸 사람이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에요. 따라 읽어보죠. 드라이커스. 한 번 더. 드라이커스. 오케이. 이분은 독일 분인데 이 드라이커스라는 분이 뭘 했냐? 아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혹시 미움받을 용기 책 들어본 적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아. 그죠? 이 미움받을 용기의 이론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달러 아니고 아들러. 아들러인데 그럼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가 썼냐? 아니거든요. 아닌데 여하간에 그 아들러 이론이 미움받을 용기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커스는 아들러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서 그럼 이 책, 제가 지금 소개한 책이 뭐냐면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에요.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인데 그 책을 그러면 이 드라이커스가 썼냐? 아니에요. 드라이커스의 제자가 썼습니다. 제자가 써서 여성 제자인데 그 제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아주 기막히게 번역을 잘해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약간씩 변형해서 책으로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목이 그지 같아요. 제목이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내용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걸로만 나왔냐면 한마디만 더 요것만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이 좋은 내용이 다른 분들께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고민을 한 제목이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인데 진짜 어떻게 싸우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두고 한 번쯤 보시면 좋고 도서관에 가서 빌리시면 되잖아요. 이 책을 보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게 뭐냐? 가족회의 파트가 있어요. 가족회의 파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족회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이 왜 키우세요? 아이는 어떻게 커야 될까요? 착하게요. 유능하게요. 그거 아니고요. 아이는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 독립하도록 해야 되고요.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책임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의견도 내면서 타인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 보면 가족회의가 있고 가족회의라는 건 뭐냐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내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해보는 과정을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하남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너무나 좋은 강연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기회만 있다면 가족회의 어떻게 하는지 한번 꼭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하간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놓고 중요한 건 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취했는가?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고 참고로 저희는 일요일날 저녁 8시면 저희 집 마루에 맛있는 간식, 과일을 놓고 모여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칠판을 놓고 안건을 적어서 회의를 하되 저희 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첫 번째, 그 다음 주간엔 두 번째 저희 남편, 그 다음에 큰애, 작은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장이 되고 결정된 내용은 적어놨다가 실행 여부 나중에 확인하고 그 밑에 또 뭘 쓰냐면 다음번 의장이 누군지 써놔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구나. 부족하거나 편이 갈라질 때는 엄마 5표, 아빠 4표, 큰애 3표, 이제 나중에 둘째도 성장하면 똑같이 3표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누어서 다수결로 하되 뭉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또 그렇게 키우게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부모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일환으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기에 아무리 M세대 엄마, 아무리 M세대 아빠, 아무리 알파세대 아들과 딸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인생에 해야 될 숙제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으니까 딱 정해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도 이름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상담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거 왜 해야 돼요? 아유 그냥 좋은 부모 하면 돼. 이거 왜 필요하냐고요. 간단해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 시기마다 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를 해야 괜찮대. 이 숙제를 해야 행복감이 높아지고 이 숙제를 해야 만족감이 높게 생애를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숙제를 인생과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 에릭 에릭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 읽어보죠. 에릭 에릭슨. 한 번 더. 에릭 에릭슨. 아, 그죠?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릭 에릭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인생은요, 크게 한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 잘 해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 이후의 삶이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부모의 조력과 도움이 꽤 중요합니다. 이 얘기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이 숙제 해야 되는데, 어머, 나 못했어. 우리 애 끝장났나? 아니에요. 에릭 에릭슨이 뭐라 그러냐? 괜찮아요. 살다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난 거 어떡해? 혹은 부모가 그때 서툴러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도 그때 못했던 그 숙제, 나중에라도 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가? 0에서 1세일 때는 신뢰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때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보육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은 바로바로 먹을 젖을 척 내어서 그 가슴을 내어서 젖을 먹여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애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신뢰감이라고 한 인생의 첫 번째 숙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강의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다른 할 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이 신뢰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2에서 3세가 되면 그 시기 오줌똥 가릴 시기잖아요. 요 시기가 되면 애가 어떻게 나 혼자 오줌 줄 거야. 자아가 뽕 싹트거든. 나 혼자 해볼 거야. 자아가 쏙똑 싹트니까. 그럼 어떻게? 보통 부모들이 그냥 좀 냅둬야 돼요. 근데 요 시기 부모들이 상담실에 진짜 많이 연락 옵니다. 왜? 애가 오줌 못 가린다고. 애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뵌 결과는 뭐냐면 오줌을 늦게까지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기저귀 차고 대학 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시기는 뭐 해야 되는가? 보통은 어떻게? 나 혼자 오줌 넣을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게? 애가 딱 서서 오줌은 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뒤로운 자식! 한 다음에 탁! 끌어안아가지고, 쉬! 하면 애가 어떻게? 오줌을 딱 누면서, 나는 등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시행착오로 겪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Let it go, let it go. 이거 있잖아요. 오케이, 냅둬요. 좀 해보도록. Try it. 한번 해봐. Try. 한번 해봐. 이 시기에 돼. 그래야 애가 자율감이라는 걸 경험하고 요 자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양육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드디어 유치원 어린이집 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부터 솔선감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시기에 부모 역할이 훈육자인데 왜 훈육자인 줄 아세요? 훈육이라는 게 다 아시죠? 하지 마, 이 자식아! 이게 훈육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많이 배웠어. 어디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서 못 배우면 어디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걔는 훌륭하다. 이런 거라도 보면서 뭐 배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다 좋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훈육자 역할은 뭐냐?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이의 경계,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이가 집에서 규칙을 배우고 규칙을 알고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때로는 거기에 관련돼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조금 혼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그 규칙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 중에 그러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야 너 줄 서 뭐 앞에서 뒤에서 뭐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선감이에요. 그래서 아 훈육이라는 게 이 시기에서 사회적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근면감이라는 것, 내가 목표 정해놓고 거기에 성취해보는 것,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케이 잘한다. 역시 너 잘하는구나. 파이팅! 격려자잖아요. 그랬다 아이 더 크면 내가 누군가 고민할 때 그때 부모는 상담자가 되어서 애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아이의 그림자를 읽어주면서 아이가 물어보면 그때 반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나머지 인생 숙제를 아이들이 해가겠죠. 성장하면 성인으로서 친밀감도 또 생산감도 또 통합성도 이렇게 쭉 연결할 텐데 일단 부모님들이 함께 하면서 부모기에 채워야 될 때가 바로 신뢰감, 자율감, 솔선감, 근면감, 정체감 여기에 대해서 부모 역할로서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그리고 상담자까지 그 역할을 가능한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자는 거죠. 이 역할은 조금씩 겹칠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회의 하기 좋은 나이가 언제냐? 우리 유가족에 함께 계신 부모님들 보통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한 7세까지 아이들이 어린 시절 영유아기를 함께 하실 경우가 많은데 요 시기가 가족회의 시작하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세기 부모로서 21세기 아이들과 나 M세대 부모야. 나 이런 특성 있지? 오케이. 우리 애들 알파세대 아이들이야. 애들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오케이. 근데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구나. 알았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 아이들은 자기 방 속에 있는 M세대, 자기 스마트폰의 G세대, 자기만의 컨텐츠 알파세대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얘네들이 컨텐츠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소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컨텐츠예요.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인가? 내 아이에게 나는 지금 어떤 컨텐츠로 보이고 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라는 게 이 영유아기 때는 흡습력이 너무 스펀지 같아요. 쑥쑥쑥쑥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의 컨텐츠가 되어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안하는 3개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하나, 핏줄 컨텐츠예요. 또 하나, 문화 컨텐츠입니다. 마지막 하나, 종교 컨텐츠예요. 종교 컨텐츠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교 없어도 종교심은 인간이 다 가지고 호모 릴리기우스잖아요. 다 상관없습니다. 핏줄 컨텐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서 할메니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M세대 엄마들, M세대 아빠들 다 아실 겁니다. 할메니얼이 뭐냐?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이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할머니의 룩을 입는 거야. 할머니의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아시죠? 할머니 옛날에 그 손으로 직접 든 스웨터 같은 거 막 입고 다니고 몸빼 같은 거 막 할머니 스타일로 막 입고 자개장 같은 걸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이런 카페 막 찾아가고 뭐 흑임자 뭐 인절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뭔지 아세요? 할머니 컨텐츠예요. 그 할머니 컨텐츠를 갖다가 이제는 그들만의 문화로 가져와서 단순히 복고가 아니라 마치 할머니 르네상스 같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늘 복고는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가 왜 굳이 할머니일까? 그렇잖아요. 할머니 왜 신여성도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왜 할머니야? 제가 보니 M세대가 말입니다. B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의 주로 끝쪽에 있던 사람들이 M세대의 부모들이에요. 이 베이비붐 세대의 끝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민주화에도 들어가고 학력도 높아지면서 맞벌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세대예요. 맞벌이 세대라고요. 맞벌이가 시작되는 그 세대의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소리에 자라면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알고 있죠. 거기는 어떤 곳인가? 내가 울면 받아주는 곳이야. 나를 배고프면 먹여주는 곳이야.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재워줬던 곳이야. 나 머리 긁어줘가며 옛날 얘기 해줬던 곳이야. 마치 거긴 나에겐 헤븐이야. 천국이야.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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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 그렇다면 M세대가 돼서 이제 성인이 돼 보니까 각박해요.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어디 가서 받아줄 데도 없어요. 다 컸대요. 그럼 어떻게 해? 떠올리는 거죠. 할머니 노스텔지아를. 할머니 노스텔지아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운 그곳에 뭐가 있어서 가는지 아세요? 온도가 있거든요. 할메니얼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었던 그 온도에 대한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국사 배울 때 삼한시대, 저기 삼국시대 있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때였나? 뭐 삼한시대였나?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소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각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요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울타리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들 암묵적으로 이곳으로 넘어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천상의 지역인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있어 말이 돼 하지만 그곳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남아있는 긍휼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M세대에게 할머니는 허락되는 곳이고 긍휼의 곳이고 아궁이 같은 곳이고 온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온도를 찾았다면 알파 세대, 그 고독 속에 고독 속에 고독, 그 삼중 고독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자기만의 컨텐츠 속에서 완전히 생각의 편향을 갖게 되며 그렇게 성장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SNS의 저수지 속에 빠져 죽을 정도로 SNS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그 아이들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온도 컨텐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빠요. 바쁘다고요. M세대들이 주로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 보세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응? 뭐 괜찮아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책이 유행이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의 힘듦에 많이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집중하느라 아이에 대한 감정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그런 세대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세대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니? 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놔? 이런 얘기 하시죠? 부모가 자식이 간절하다고요? 자식은 부모가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일까?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립니다. 핏줄 컨텐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핏줄 컨텐츠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요새 우리가 그 옛날 6.25 한국전이 끝나면서 없어진 게 족보고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게 가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옛날 얘기가 사라졌어요. 일명 배드타임 스토리가 동화책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뭐 스마트폰 컨텐츠 보니까 막 동화도 읽어주고 막 잘 때 읽어주는 거 막 음악도 막 들려주고 막 그러더만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내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아이의 근원인 내 아이의 근원인 내 아이의 아버지, 내 아이의 근원인 내 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제는 오래 살아 100+ 시대라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를 부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내 가족의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왜 내 가족의 컨텐츠가 필요한지 아세요? 가족은 나의 근원이에요. 나의 뿌리이고 나의 현재이고 동시에 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before이고 나의 now이고 나의 이후에 after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중에 우리 집은 문제 있어요. 싸워요. 우리 집은 행복해. 이 정도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가족 콘텐츠가 없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의 가족 콘텐츠, 그 핏줄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가훈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가훈. 가족 회의할 때 정하면 너무 좋겠죠? 가훈은 뭘까요? 요새 애들한테 너희 집 가훈 뭐니? 뭐예요? 1인 1닭 아니에요. 1인당 한 마리 닭. 이게 어떻게 가훈이 되겠냐고요. 가훈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정수를 상징적인
짧은 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와만사성 한자는 못 써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정직도 좋아요. 성실도 좋아요. 가능한 우리 가족이 가장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할 만한 우리 집만의 핵심적인 이 단어 떠오르면 우리 집 하면 이 단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의 심지를 형성합니다. 아이들의 심지를 우리 집은 이거야. 우리 집은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핏줄 컨텐츠일 거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컨텐츠가 있어요. 핏줄 컨텐츠 중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엄마하고 아버지가 처음 데이트할 때 어느 다리에서 몇 시에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도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잘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면 찾아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또 기억날 수 있거든. 대충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니까요. 내 아이들은 나를 알까요? 몰라요. 내 아이들이 나의 컨텐츠를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그 윗세대 알까요? 몰라요. 제사도 없어지는 세상이고요.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은 다 꼰대 이야기로 다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는 꼰대가 없어요. 아버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꼰대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있는 거고요. 할머니가 있고요. 영감하고 어느 집 할망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할머니와 내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컨텐츠가 뭐냐?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했고 네 아버지가 이 나이 때 이런 거 했었다. 엄마가 더 어릴 때는 이런 거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몇 번씩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그 얘기 들었어. 나 다 알아. 그럼 그때 무슨 얘기 했었지? 그때 있잖아 엄마가 5살 때 똥 밟아가지고 그 똥 냄새 나가지고 울었다 그랬잖아.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사를, 아버지의 역사를, 그 성장의 역사를 왜 남의 위인전하고 남의 자서전을 왜 이렇게 읽어대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영웅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뭘 전달해 주겠어요? 우리 부족해요. 모질라요. 그러나 같이 그렇게 보완적으로 만들어가며 그 역사는 뭘 얘기하나? 엄마도 참 부족하고 그런데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극복했다? 아빠 이런 일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극복했대. 극복의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핏줄 컨텐츠입니다. 우리는 이겨내는 가족이야. 창조하는 가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각 가족은 면면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족이야. 많은 집들이 그러지. 우리 의사 집안이야. 우리 뭐 변호사 집안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의사로서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졌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때 엄마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털면서 일어났잖아. 그건 꼭 너 같아. 이거예요. 연결점을 갖는 거죠. 너도 아마 아빠가 그때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했어. 너도 아마 딱 그럴 거야. 넌 딱 아빠잖니.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자부심과 정체성에 대한 근원과 뿌리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 책에 가서 읽겠어요? 어디 영화에 가서 보겠습니까? 어느 다큐멘터리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번 기억을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엄마와 같이 하면서 그 기억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 극복했던 기억들을 차곡차곡 내 나름대로도 할 얘기를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럼 매일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게 내 아이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극복의 컨텐츠, 성장의 컨텐츠, 역사의 컨텐츠, 자부심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물어보세요. 입 있는데 물어보는데 엄마 그때는 어떻게 됐어? 어떤 일이 있었어? 아유 야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대충만 얘기해줘. 그러면 얼추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얘기를 아이에게 다시 가져오세요. 할머니가 그때 그랬었대. 너무 할머니 진짜 대단하지. 다 커버린 내가 내 부모와 집안의 자부심과 부모에 대한 극복 이야기를 들을 첫 번째 기회가 생겼고요. 그걸 통해서 내 아이의 그 모자이크 판 안에 그 자부심의 퍼즐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놓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핏줄 컨텐츠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능하면 작은 조그만 메모를 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방식으로 가시면 아주 좋고요. 요새는 SNS에서 나만 보기도 가능하잖아요. 나만 보기를 통해서 꾸준히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둘도 없는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 중에 자부심 없는 아이 없고요. 또 이렇게 성장한 아이 중에 부모와 관계 나쁜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두 번째, 문화 컨텐츠예요. 문화 컨텐츠라는 건 뭐냐? 아이들에게 부모의 기쁨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문화 컨텐츠예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여행 가. 엄마 아빠는 둘이 이렇게 장난꾸러기야. 엄마 아빠는 주로 이런 거 해먹어. 음식 컨텐츠 이런 거 다 문화 컨텐츠예요. 이 세대의 문화 컨텐츠가 다음 세대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기억의 컨텐츠로, 르네상스의 컨텐츠로, 노스텔지의 컨텐츠로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우 오늘 너무 날이 꿀꿀한데 김치찌개 먹자. 아우 오늘 날이 너무 어두운데 날이 너무 좋다. 김치찌개 먹자. 아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김치찌개 먹자. 야, 엄마 진짜 기분 별로야. 김치찌개 먹자. 너 오늘 기분 안 좋구나. 김치찌개 먹자. 다른 거 다 못하고 딱 그거 하나 잘하거든요. 이게 뭐냐? 저희 집은 김치찌개가 저희 집의 문화예요. 문화 컨텐츠인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Remember. 말해야 돼요. 발화. 그래야 아이들이 듣고 그리고 그걸 가끔 기념해주고 반복해줘야 돼요. 일부러. 그게 문화예요. 그죠? 재밌는 거.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노래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015B도 이런 노래들을 요즘 애들이 막 불러요. 왜? 봤거든. 저희 애들은 저희가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던 노래를 요즘 저희 아들, 딸들이 부르더라고요. 뭐냐? 문화의 공유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죠? 그래서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애들이 많이 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스터 트롯을 보잖아. 5살, 6살 애들이 그렇게 트로트를 해. 응? 뽕짝, 뽕짝, 뽕짝 난리 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대의 문화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문화로 연결되는 거야. 문화 컨텐츠가 되자. 또 혹시 종교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너희 맨날 기도해. 엄마는 힘들면 기도해. 엄마는 속상하면 기도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성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부처님을 향한 거건 뭐 예수님을 향한 거건 뭘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죠.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순간에 종교 콘텐츠라는 또 하나의 붙잡을 손잡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부모밖에 못해요. 누가 하겠어요? 이 핏줄 콘텐츠를, 이 문화 콘텐츠를, 이 종교 콘텐츠를. 특별히 핏줄 콘텐츠는 가족밖에 못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참 인간이 21세기 4차 산업시대와 AI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인류가 뭐 영생할 것 같잖아요. 그죠? 막 포스트 휴먼 얘기 나오고 트랜스 휴먼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인간 여기 막 기계 인간으로 막 고쳐가지고 막 오래 살아. 이거 트랜스 휴먼이고요. 포스트 휴먼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아를 USB 같은 데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특정한 환경에 딱 꽂아. 그럼 어떻게? 몸이 없어도 영생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70년 전 할머니나 지금 태어난 알파 세대나 다 뭐라 그래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 얘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 콘텐츠가 인류 콘텐츠인가 봐요. BC 4세기, 5세기 그 처음 기록들이 있던 그 시대에도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스티나 성당 대성전 같은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앞을 딱 왼쪽을 보시면 작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나가서 돌아서 두 번째 작은 방에 보시면 거기가 교황 서재예요. 교황의 서재인데 그 서재 왼쪽 벽면에 그려있는 그림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운데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이 많이 둘러싼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피스트라 그래서 궤변론자라 그래요. 그 시대의 말쟁이들. 야, 행복은 이런 거야. 야, 사랑은 이런 거야. 왜? 막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중에 머리 조금 시원하고 손가락 딱 위로 향하고 있는 분 보이죠? 앞으로 이런 사람 나오면 무조건 플라톤이에요. 아, 그렇구나.
또 머리 그 옆에 보면 약간 젊고 머리 빠글빠글 손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있죠. 이런 분 나오면 또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 머리 시원하면서 인물 없고 잔 같은 거 딱 들고 있다? 무조건 테스형이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그 형이거든요. 이 장면, 이 라파엘로가 그려놓은 이 아테네 학당에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일부 정리해놓은 책이 향연이란 책이 있어요. 아마 거의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단어는 건데 0.0000001%도 안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얇은 책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마치 철학자들의 비서처럼 그렇게 비밀책처럼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주제, 관련한 주제들이 나오고 그중에 행복이란 챕터가 있어요.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행복하려면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플라톤 얘기 들어보니까요. 덕이라는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에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하나, 덕이라는 건 말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4가지가 있는 사람 우리가 덕이 있다. 그래서 이 덕을 아레떼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아레떼라고 하는데 이 아레떼 그래 이게 덕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덕은 어떻게 해야 얻어? 어떻게 해야 실천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가지가 있으면 된대요. 하나 지적인 덕, 또 하나 도덕적 덕. 지적인 덕 뭐야? 교육이야. 누구처럼? 우리처럼. 이 날 좋은 가을날에 다른 데 산으로 들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며 아이들을 위한 삶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스스로에서 박수 한번 치죠. 우리 너무 훌륭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들어와도 계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2글자로 뭐라 그래요? 따봉. 그죠? 2번째. 도덕적 덕이 있어요. 도덕적 덕, 윤리, 이런 거 아니고요. 도덕적 덕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좋은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야. 좋은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데로 데려가는구나. 좋은 기름이 우리를 좋은 데로 데려가는 SO일이니까 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데 곧 행복으로 데려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알파 세대의 아이들을 20세기 우리 X세대 혹은 M세대 혹은 G세대 초반에 있는 부모들이 함께 같이 살아가며 어떻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이들도 행복감을 느끼게 할까? 어쩌면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데로 가게 할 텐데 그 전에 우리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보육자도 또 양육자도 그리고 훈육자도 격려자도 또 상담자 이런 역할 쭉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게 핏줄 컨텐츠 그리고 문화 컨텐츠 그리고 종교 컨텐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10세 미만 자녀들, 이 자녀들 등 부모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빅5 개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빅5, 이게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출판할 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빅5라는 건 뭐냐?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적 5개 영역인 겁니다. 거기 보시면 관찰력, 분석력, 민감성, 공감력, 전문성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찰력이라는 건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C하고 Watch는 다르다며요. C는 훌쩍 보는 거고 Watch는 자세히 보는 거라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전 이 시를 너무 싫어해요. 그냥 나도 그냥 대충 봐도 이쁘고 엉망으로 봐도 이쁘다 막 그랬으면 좋겠어. 왜 자세히 봐야 되냐?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관찰을 그냥 보는 거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관찰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고 변화를 알아채는 능력, 변화를 알아채는 힘, 이게 바로 저는 관찰력이라고 하고 관찰하면 그 다음에 네가 이렇구나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관찰력이에요. 제가 정의하는 관찰력은 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통과하면서 입으로 발언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관찰력이에요. 네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었구나. 참 예쁘네.
어젠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었네? 참 예쁘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변화를 읽어내고 아 네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반응까지. 이게 관찰력이에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처음에 눈으로 보고 머리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 과정에 이 머리를 통과하는 게 분석력이에요. 분석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죠. 나 분석 못해. 아니에요. 공책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다 내 아이 이름 넣고요. 이를테면 내 아이가 자인이다 그러면 자인이 성장일지 이렇게 쓰세요. 자인이 성장일지 혹은 서림이 성장일지 아니면 아연이 성장일지 이런 식으로 아이 이름을 넣고 성장일지를 딱 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간단해요. 오늘 내 아이가 했던 잘했던 거 행복 노트 같은 것도 내 아이가 좋은 말 했던 거, 좋은 행동했던 거 하나 적어놓고 이럴 때 아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애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요거 쓰는 거. 애가 오늘 잘했던 거 하나, 그때 내가 칭찬을 했더니 이 아이의 반응. 요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데 더 뜨겁게 반응하는지, 어떤 면에 더 잘 움직이고 더 훌륭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될 경로를 찾게 되는지 요걸 매일 행복 노트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감성과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 너 그때 진짜 잘했다. 과거까지 떠올려서 아이의 힘을 더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해당되는 민감성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시다 보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갔다 똑같이 오고 학교 가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교 가도 똑같아요. 매일 아침 신발 신고 가방 메고 교복 입고 딱 학교 갔다가 오고 똑같아.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본 엄마 아빠는 알아. 맨날 얘가 똑같이 하는데 오늘 왠지 달라. 뭔가 달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뭔가 달라.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 이걸 촉이다, 육감이라고 하는데 촉이나 육감 누군가 이렇게 신이 뭐 나이가 어느 날 훅 부어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그거. 그렇게 차이가 느껴져서 뭔가 달라. 나도 몰라. 그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물어보셔야죠.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오늘 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70%는 사실은 하고 얘기해요. 30%는 아무 일 없다니까 성질내고요. 성질내도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군가 물어봐 줘야 돼요. 애들이 얘기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집단의 일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랬어? 네가 이런 일로 힘들었구나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찰만 하시면 안 돼요. 분석만 하시면 안 돼요. 차이를 읽어냈다 그럼 무조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민감성의 끝은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공감력. 공감력. 많은 분들이 공감력 하면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이거 하시잖아요. 그랬구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1단계 공감이라서 오죽 공감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찾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그럼 애들이 나중에 알아. 애가 먼저 엄마가 하려고 그러면 그랬구나 하려고 그러지. 이거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단계를 좀 올려볼까요? 공감이라는 건 영어로 empathy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sympathy라고 하는 누구나 하는 그 안타깝게 여기는 인지상정을 넘어서 어디 안으로 pathy 들어가서 pathy 느끼는 거, feel 느낀다는 뜻인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데 이걸 역지사지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역지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봐야 그 사람의 환경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가? 만일 내가 너라면, 엄마가 너였다면, 아빠가 너였다면, 엄마가 너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이렇게 칭찬도 공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엄마가 너였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너 어떻게 견디었어? 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너였다면 못 견뎠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If I were you. 옛날 성문 기본 영어 가정법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만일 내가 너였다면. 만일 내가 너였다면 외워야 돼요. 만일 내가 너였다면 안 외워지면 써서 붙이세요. 싱크대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뭐 거울 앞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만일 내가 너였다면 아이도 배웁니다. 그 공감의 방식을. 그리고 전문성은 뭐냐?
니네 아빠 이거 끝내주지 않니? 엄마는 이거 하나 끝내주지 않니? 엄마 김치찌개 끝내주지 않니? 니네 아빠 성실성 끝내주지 않니?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성실의 이름으로, 자부심의 이름으로, 자랑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거야, 우리 엄마는 이거야. 애들 입에서 그 들은 바가 툭툭 튀어나오도록. 제가 그러나 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분석력 같은 건 뭐냐? 쪼개는 작업인데, 쪼개는 작업은 아이를 비난하게끔 생각할 여지를 준다고요. 늘 기억하세요. 어른이란 건 말입니다. 분석은 적분으로 해요. 수학으로 미분으로 해요. 쪼개는 식으로. 그러나 어른의 시선은 늘 적분이어야 됩니다.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큰 덩어리로 봐서 얘가 이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면이 있어라고 그의 중간값으로 그를 알아봐 주는 거죠. 칸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는 현재의 그로만 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할 땐 부모는 늘 적분의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러는 과정에 제가 sympathy, empathy, interpathy에서 결국 우리가 가진 일반적 공감 말고 보다 전문적 공감. 만일 내가 너라면, 엄마가 너였다면 이렇게 그렇게 성장하면 아이가 나중엔 엄마를 공감해주고 엄마는 또 아빠는 아이를 공감해주면서 상호 공감, interpathy까지 가면 상호 성장이라는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자, 기억하세요. 핏줄 컨텐츠, 문화 컨텐츠, 그리고 종교 컨텐츠까지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관찰하고 분석하고 민감성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의 전문성 얘기했죠. 이 전문성이 바로 엄마 아빠의 이름표예요. 자부심의 이름표. 우리 엄마는 이거야. 우리 아빠는 이거야. 모든 순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의 강점.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면 딱 이 단어가, 엄마 하면 딱 이 단어가. 요새 그 사이가 안 좋은 부모들은 뭐라 그래? 아버지 하면 이 인간이 떠오르고, 응? 엄마 하면 그 여자가,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되겠습니까? 상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예요. 기억하세요. 엄마는, 야, 니네 엄마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엄마 김치찌개지. 아빠는 성실성 1등이 아빠 성실, 엄마 김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사소하다고요? 사소한 게 일상이에요. 일상은 원래 사소한 거예요. 그 일상들이 모여서 생애라고 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이름표를 달자. 반드시 달자. 꼭 달자. 자부심과 성장과 그리고 어떻게 가능성의 이름으로. 그럼 내 아이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 하면 왠지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내 아이도 엄마 하면 이거, 아버지 하면 이거 하나 내밀 수 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20세기의 저주로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21세기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단어로 기억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핏줄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와 종교 컨텐츠로 아이들을 탄탄하게 잡고 거기에 엄마는 이거 하고 딱 붙여주자는 거죠. 아버지는 이거 하고 딱 붙여주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화면 보시면 케빈 코스트너 아세요 혹시? 좀 오래된 배우인데 이 영화의 한 장면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장면인데요. 이 남자는 백인인데 인디언의 이름으로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여자 이름 뭔지 아세요? 주먹 쥐고 일어서야. 이 여자의 이름이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캐를 좀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서는 민서, 기쁨을 만드는 하윤아, 멋진 리더 서윤아, 성실한 하리나. 요 이름은 우리가 지금 알파 세대에 가장 많은 이름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아들이 자인인데 앞에 훌륭하다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훌자라고 불러요. 야, 훌자 하면 자기인 줄 알아요. 훌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만의 기쁨의 암호예요. 우리들만의 가능성의 암호예요.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진공의 열쇠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족의 스토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 스토리 안에는 우리의 핏줄 컨텐츠, 문화 컨텐츠, 종교 컨텐츠가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 자부심의 이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관찰, 분석, 민감성, 공감력, 또 전문성 다 이용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름표를 붙여야 됩니다.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우리 집은 이거야. 가운데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너는 이거야. 너는 이런 애야. 네가 얼마나 멋진 애인데 너는 이런 애야. 넌 주먹 쥐고 일어서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온을 잃어버린 시대, 또 역사와 근본과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가 새롭게 가족의 역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새롭게 우리가 컨텐츠가 되어보자. 그렇게 컨텐츠의 세상 속에 가장 큰 심장박동을 갖게 될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역사의 노래이고 자부심의 노래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총을 겨누면 그 사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간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의 그 핏줄 콘텐츠, 문화 콘텐츠, 종교 콘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육아 노트와 같은 성장 공책을 만드는 과정, 관찰, 분석, 민감성, 그리고 공감력과 그리고 전문성이 들어간 바로 그 분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붙여주었던 바로 그 이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만의 암호, 우리만의 연결고리로서 우리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할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으로 또 본인들의 미래로 가장 빠르고 기쁘게 달려오게 만든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잊지 마시고요. 가족회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엄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이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핏줄 컨텐츠를 머릿속에 박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의 마칠 텐데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 또 센스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또 없으시고,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 저희가 혹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텐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도움 필요합니다 하실 때에는 제가 숭실사이버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저 우리 하남시 강의 때 만났던 누구누구인데요. 저 이런 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만끽하시고, 이 가을은 아이와 두 번은 맞을 수 없는 2021년의 가을입니다. 만끽해야 그게 삶이에요. 만끽해야 그게 가족이고요. 만끽해야 내가 기쁩니다. 그렇죠? 이 가을 만끽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